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에이펙 마지막 날인 오늘 경주에서는 회원국 정상들이 막바지 회의를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경주 선언이 채택될지가 관심인데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허유아 기자, 경주 선언이 채택됐나요? 네, 에이펙 정상회의가 폐막식을 끝으로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는데요. 오전 세션에서 경주선언 채택 여부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합의에 이른 걸로 전해집니다. 경주선언은 21개국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에이펙 공동선언문입니다. 잠시 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합니다. 경주선언은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채택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막 전 특별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에이펙 본회의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이행을 언급하며 미국을 겨냥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폐막연설에서 현안에 따라 회원 간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각 회의에서 컨센서스에 의거한 합의 문서들이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폐막식에서 차기 의장국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했습니다. 네, 오후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나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대통령실은 민생 문제 해결과 평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승인한 핵 추진 잠수함 추진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중국이 한국의 핵 비확산 의무를 거론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자 우리 외교부는 우리가 추진하려는 건 재래식 무작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며 NPT에 부합한다는 반박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 등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협의했는데요. 한반도 비핵화가 이번 회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다는 소식에 북한은 외무성 부상 명의를 통해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에서 TV조선 허유아입니다. 네,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에이펙 정상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곧 발표될 경주선언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11년 만에 한국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질 한중 정상회담이 대미를 장식할 전망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얼어붙은 한중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봉영식 연세대학교 개건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곧 한중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주석과의 이 첫 대면도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 먼저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에서 간 만든 따뜻한 황남빵을 한식 보자기에 포장해 경주의 맛을 즐기시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네,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황남빵이 맛있다 이렇게 해서 좀 긴장된 분위기가 다소 풀렸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오늘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져야 될 텐데 봉 교수님 보시기에 이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뭐가 될까요?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에이펙 정상회의 시작 전에 밝힌 정상회의 의제는 한중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새로운 것을 추진한다기보다는 일단 악화 방지에 대한 양국의 책임 있는 그리고 효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거기서 장래에 조심스럽게 발전적인 방향에 합의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합의가 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잠수함에 대한 미국의 핵 원료 지원을 요청을 했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필리 조선서에서 한국이 디젤 잠수함보다 더 우수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설할 것이다. 난 그것을 승인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 측에서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반응만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는 이 핵 확산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 그리고 지역 안정 해치는 일을 삼가해야 된다. 이런 선에서 그쳤는데 오늘 오후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정상들끼리 만나니까요. 네.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다루어질지 주목이 됩니다. 네, 어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첫날이었는데 이 중국 정상은 뒤에서 5번째로 입장하는 순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 회의장의 맨 마지막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내년에 회의를 개최하는 후임 의장국의 예우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뭐 일부에선 일부러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최선희 외무상이 왜 갑자기 그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을 하게 되었는가? 북한식의 어떤 의사 표현이 아니었는가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의 해석을 여기에 가한다면은 시진핑 주석이 이런 한미 정상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중국 측의 일차적인 입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이제 한중 관계라든지 앞으로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인지 네. 어차피 나와야 될 문제고 양쪽이 합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은 어려운 문제면 어려운 문제라도 다룰 수밖에 없겠죠.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국 간의 관계는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문제는 문제대로 과제는 과제대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와 중국의 시진핑 정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네. 서로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문제대로 해결을 해야 되고 과제가 있다면 과제대로 해결하는 방안에 서로 지혜를 모아보자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적절하겠죠. 예. 우리나라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이 지원을 미국 측에 요청을 하면서 북한과 중국 측에 대한 감시가 현재로서는 조금 요원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제대로 운용을 하게 된다면 중국 측에서는 좀 어떤 부분을 우려한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핵 잠수함이 12척이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거기다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SSN이라고 하는 그런 핵 추진 잠수함이 6척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핵무기를 탑재한 SSBN이라고 하는 것이 6척이 있거든요. 그 12척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서해 지역 쪽으로 또는 이제 우리 한국 해역에 얼마나 자주 출몰 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의 함정은 한 330회 정도 이렇게 우리 한국 해역을 침범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 군항 그러니까 중국의 그 항공기 있죠. 항공기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이제 우리 카디저를 진입하기도 하고 중국 혼자서 진입하기도 했는데 그 진입한 것만 이제 30여 회 정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중국의 잠수함은 얼마만큼 자주 그리고 많이 우리 한국 해역에 와서 정보를 염탐하는지가 알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핵추진 잠수함은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우선 중국도 중국이지만 북한의 위협이 더 커요. 예. 북한은 2023년도 9월 달에 김군옥함이라고 해서 3,000톤급 잠수함을 진수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 3월 달에는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말이 좀 어렵죠. 예. 그 핵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디젤 엔진이 아니고 핵으로 추진한다는 뜻이고요. 전략 유도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핵무기를 실는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SSBN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그 건조하는 것을 5월 달에, 3월 달에 공개를 했는데 이때 이제 김정은이가 참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위 말하는 SSBN이라고 하는 핵 추진 잠수함에 핵무기까지 실은 것까지 지금 건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는데 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젤 엔진 잠수함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디젤 엔진 잠수함하고 핵 추진 잠수함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요. 제일 많이 나는 것이 잠항 능력이죠. 예. 두 번째는 속도고 세 번째는 생존성이고 네 번째는 이제 무장력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길어도 뭐 2, 3주 내에는 다시 이제 물 위로 또 올라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공기 불요
채를 이렇게 넣었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3주가 지나면 그게 올라와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속도에서도 한 2, 3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북한의 이런 SSBN이 돌아다니면 우리 한국에 이런 그 디젤 엔진 가진 잠수함 가지고는 북한 잠수함 자체를 추적 관리하지를 못해요. 네. 게다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은 12척의 그런 잠수함을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 자체도 아예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얼마나 많이 이게 우리 한국 해역을 침범하는지 거기에 네. 대한 이제 우리 스스로의 그 뭐라고 할까요? 관리 이런 지금부터 것들도 굉장히 2025년에 필요하죠. 정상회의 기자회견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 자격으로 내외신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입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 자격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번 회의의 성과와 의의 등에서 발표할 전망입니다. 취재 들어보시죠. 수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홍보 활동에 저희가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에이펙 회의는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년간의 치열한 토론과 정상회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동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에이펙 회원 경제 지도자들은 초청국인 UAE의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함께 아태 지역 국가 간 무역 투자를 증진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아태 지역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지속적인 번영과 성장을 위해 상호 간 무역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경제 지도자들은 두 가지 과제가 아태 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회원 단독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에이펙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공동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논의 결과 경제 지도자들은 세 가지 성과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첫째, 경주 선언입니다.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향한 에이펙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 그리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현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아태 지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회원 간 협력의 의지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에이펙 AI 이니셔티브입니다. 영내 모든 회원들이 인공지능 전환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향을 담았습니다. 특히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과 민간, 정부, 학계 등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촉진,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이펙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에 대한 공동 비전입니다. 대한민국은 AI 기본사회 같은 우리의 핵심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아태 지역의 AI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에이펙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에이펙 회원들의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복력 있는 사회를 위한 경제 시스템 구축, 기술 혁신을 통한 보건 및 돌봄 서비스 강화, 미래 노동 수요에 대응하는 인적 자원 개발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에이펙 최초로 인구구조 변화를 공동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정책 비전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에이펙의 역사적 여정과 언제나 함께 해왔습니다. 2005년 의장국을 맡아 부산 로드맵을 채택했고 올해는 경주 선언으로 에이펙 회원 간 협력을 복원했으며 AI 이니셔티브 및 에이펙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인류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함께 해결할 주체로 에이펙의 지평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문서는 아태 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에이펙 경제 지도자들의 뚜렷한 의지가 함께 모였기에 가능했던 우리 모두의 성과입니다. 이들 문서가 향후 에이펙이 나아갈 길을 분명히 제시할 것으로 자부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에이펙의 발전과 아태 지역 번영을 위한 여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차기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모든 에이펙 회원이 경주에서 모은 의지를 행동으로 이어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내일의 변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애쓰고 협조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과 경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나 언어들을 고려를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기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언론 매체당 질문을 하나씩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가운데 줄에서 제일 앞줄에 계신 언론사 중에서 통신사 혹시 계시면 통신사부터 먼저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앞쪽으로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대통령님, 뉴스원의 한재준 기자입니다. 우선 성공적인 에이펙 정상회의 마무리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 말씀드리고요. 이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에이펙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변형 의지를 다시 강조하셨고 회원국의 지지도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데 그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그 페이스메이커로서 이런 북미 회담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측면적으로 지원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에이펙 결과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한반도 문제는 언제나 매우 복합적이고 어렵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안정은 강력한 억지력도 전제로서 필요하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언제나 대화와 타협, 공존, 공영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코트를 벗기려면 센 바람만 불어서는 쉽지 않고 오히려 움츠러들게 하니까 따뜻한 봄날을 만들어서 더 이상 옷을 껴입고 있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억지력과 대화, 타협, 설득, 그리고 공존과 번영의 희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평화가 또 안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란 무력으로 억압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무력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량 파괴와 살상 후에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이라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고한 평화다, 안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제 이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비록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의심하고 화나고 그리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이 의심과 이 대결적 사고를 또는 대결적 상황 판단을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죠. 어떻게 갑자기 한꺼번에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평화를 위한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측이 여러 계기에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이건 끝이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보다는 표현의 강도가 매우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을 만들고 대화를 요청하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대한민국 정부 혼자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외신 기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입니다.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리고 이 휴전 협정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과 협의해야 된다.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간의 대화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런 뚜렷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외에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또 미국과 북한이 대화해서 관계를 개선하면 남북 간의 관계도 개선할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남북 간의 직접 대화를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바대로 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정상회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시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계속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자 여러분들 앉아 계신 방향에서 왼쪽으로 지금 손을 높이 들고 계신 제일 앞줄에 남성 기자분이 계신데요.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CMG 기자 동해덕입니다. 앞으로 중한 관계 발전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중한 양국은 어떠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중 관계는 외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었거나 또는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의 길을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관계 회복 그리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는 아무래도 경제 분야가 되겠죠. 한국과 중국은 여러 부문에서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여러 측면에서는 협력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국가 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합적이어서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들이 공존하고 협력과 경쟁, 대결이 공존합니다. 미국도 중국과
경쟁하고 갈등하고 적대적으로 보이지만 잘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는 협력하고 거래하고 지원하고 그러고 있지요.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고 경제적으로 서로 깊이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부의 작은 장애들이 있더라도 그 장애들을 넘어서서 더 큰 이익과 더 큰 변화를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중국 당국도 대한민국 정부도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고 희망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에게도 대한민국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는 여러 영역에 특히 경제, 민간 교류,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협력과 소통의 계기를 많이 만들고 또 높여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데도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안정돼야 동북아도 안정되고 또 그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매체 그러니까 인접 국가였기 때문에 혹시 일본 기자분들 중에서 질문 하나 받고 그 다음에는 비아시아권으로 넘어가면서 골고루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남성만인데 가급적 여성을 찾아주세요. 혹시 일본 매체 여기 저기 뒤에 빨간색 옷 입고 계신 일본 매체 맞으시죠? Sorry, this is also a journalist from China. Is that okay? 그러면 다음번에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본 매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질문. 저기 일본 여성 매체 일본이시면 일본 아닌가 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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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비아시아권 매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나카가와 기자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일 날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단초는 극우라는 평가도 언론들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만나보니 어떠셨습니까?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일본과 한국은 그런 두 나라의 협력은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라는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편 양국 간에는 어려운 문제도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고 솔직하게 그것 중요한데 솔직하게 저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감직 그리고는 감상 얻으셨는지 대륙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솔직하게 듣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안 솔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일본 언론에서 아마 한일 관계가 앞으로 혹시 좀 기대와는 다르게 가지 않을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일본 언론도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저 극주한데 걱정된데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카이치 총리께서 그냥 개별 정치인일 때 하고 일본 국가의 경영을 총 책임질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달라야 됩니다. 저도 야당의 지도자일 때 하고 야당과 여당을 포함한 온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일 때 판단과 행동이 달라야죠. 이게 정치는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부문을 대표할 때하고 전체를 대표할 때 당연히 달라야 되죠. 그래서 일본이 요즘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크게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다카이치 총리도 사실 저도 만나기 전에는 혹시 하는 걱정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직접 만나 뵙고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죠.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또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 저도 그렇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과제가 있으면 협력해서 풀어가자. 일본도 한국도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정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각을 관철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은 국민들의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솔직하게 느낌을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잘 협력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 있는 문제는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손을 잡고 나가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겠다. 자주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다음은 셔틀 외교의 정신상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도 아주 흔쾌하게 좋아하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일 관계가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사회자의 협조를 해주셔야 더 많은 기자분들께 질문 기회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균형 차원에서 비아시아권 그리고 가급적이면 성별 균형도 맞춰야 해서 지금 질문하지 않으신 성별 가운데서 질문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비아시아권 중에서 질문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 사회자가 잘 아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기 앞쪽에 헤드폰 착용하고 계신. 네. Hello, thank you so much, Mr. President. My name is Ilyana. I'm from the RIA News Agency.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on adopting the Kyonshu Declaration. And my question to you is, were there any challenges along the way of adopting the declaration? Maybe did any countries try to bring geopolitical issues into the final draft?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리얼뉴스의 오야 기자입니다. 먼저 경주 선언을 성공적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경주 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가 지정학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 과정이 좀 어려웠던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우리 어느 지역, 어느 나라세요 혹시? 러시아 매체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요? 네, 감사합니다. 경주선언은 아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최종 문안이 완성됐죠? 새벽 7시 반까지. 7시 30분까지 좀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문안 정리에 이제 이견들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마 큰 쟁점은 무역과 투자에 관한 챕터를 둘 거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배포된 자료를 보셨을 텐데 무역과 투자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의견들을 다 모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긴 한데 문화 창조 분야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그건 쉽게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모든 회원국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 아시아 태평양이 그리고 전 세계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충분히 의미 있는 결론을 만들어냈다고 생각됩니다. 네, 비아시아권 국가들 가운데서 질문을 추가로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질문해 주실 수 있는 분, 아까 이쪽에서도 손을 들으셨는데 이쪽 지금 안 했었죠? 예,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Hi, this is Jorge Dastis with the Spanish news agency, EFE. Thank you very much for doing this. I have a question about Mexico. Do you believe that Mexico's plans to significantly raise tariffs against countries with which it does not have a free trade agreement, like South Korea or China, are in line with APEC's objectives? And did you get a chance to discuss this with the head of the Mexican delegation? Thank you very much.
안녕하십니까. 스페인의 EFP 동생입니다. 멕시코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가 FTA가 없는 나라에 대한 관세를 대폭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멕시코의 정책이 APEC의 목표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멕시코 측하고 이와 관련해서 협의하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APEC은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전제는 그 각 국가들이 다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대전제 하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통의 과제를 찾아내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협력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APEC의 목표입니다. 멕시코가 어떤 관세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는 저는 언론에서 스치듯이 본 적은 있습니다만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국가적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일 텐데 역시 이것도 멕시코 일방적으로 혼자 되는 일은 아니고 결국 타국과 여러 나라들과의 협의 조정을 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충분한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겠지요. 국제관계라고 하는 게 일국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국가에만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기지 않는 한 그럴 방법은 없는 거죠. 멕시코의 이 관세 문제도 사실 이제 미국과의 관세 문제에서 파생된 측면이 없지 않을 텐데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어서 단시간 내에 결판 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들, 많은 소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공지해드린 대로 이 기자회견은 1시 반까지 진행이 되기로 되어 있었고 지금 1시 29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분 질문 하나를 더 받아야 될 텐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한번 마지막 질문을 결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국내 기자분들 아까 한 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네. 네, 아주 애절하게 보고 계신 우리 장 기자님. 뒤편으로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장윤선 기자님. 네, 여성이기도 해서. 네. 성별 안배를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입니다. 대통령님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심이 약간 있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가 넉 달 만에 이렇게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감회가 깊다. 그리고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였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느끼게 됩니다. 갓 구워낸 황남빵부터 시작해서 기자실에 정말 많은 간식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대통령님께서 이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고 그리고 또 가장 난감했던 순간은 어떤 때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홍보할 기회를 주신 것 같네요. 사실 이런 대규모 국제대회는 대체적으로 끝나고 나면 이런저런 불편함이나 또 부족함 때문에 말이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정말 큰 문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넘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행사이긴 하지만 국무총리께서 여길 10번 오셨다고 합니다. 과거와 같은 혹이라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호, 안전, 교통, 통신, 편의시설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기신 결과로 보여집니다.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할 건 특별히는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안전 경호 문제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게 다행히 잘 정리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리 걱정됐던 것은 시설물도 시설물이었지만 교통 문제가 매우 걱정이 됐는데 의외로 교통 문제도 큰 문제 없이 잘 처리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긴 시간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또 준비하고 그 시진핑 주석과의 또 면담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분만 더 하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질문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가운데 줄 하얀색 옷 입고 계신 기자분. Thank you so much. Question from Shenzhen TV. And the APEC meeting will be held in Shenzhen next year. So, President, what's your expectations for next year's APEC meeting? And how will South Korea share its experiencing in hosting the meeting with China to help China hold a successful meeting next year? Thank you so much.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신진 TV입니다. 내년에 아시다시피 중국 신진에서 에이펙을 개최하게 됩니다. 대통령님께서 내년 중국이 주최하는 에이펙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내년 에이펙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중국 측에 어떻게 경험을 공유하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시주석님과 어젯밤에 공연을 관람하다가 그 나비가 나와서 이렇게 우리 관중들 위로, 관객들 위로 다니는데 시끄러운 거예요. 나비는 원래 조용히 날지 않습니까? 소리 없이. 그래서 제가 시주석님한테 나비는 원래 조용히 소리 없이 나는데 이 나비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모터 소리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나비가 소리 나지 않는 진짜 나비를 만들어서 날려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주석께서 노래하는 나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연결성이죠. 에이펙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기구입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내년 신진 에이펙도 지금 이번 경주보다는 훨씬 더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되겠죠. 더 나은 의제, 또 그 사이 1년 동안 더 많은 아시아 태평양의 발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신진 에이펙 총회를 넘어서서 또 다른 새로운 미래를 전향적으로 또 희망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시진핑 주석님과 우리 중국 국민들이 잘 준비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도 내년 신진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은 이것으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에이펙의 주요 성과와 의의에 대해 밝혔습니다. 문안 정리 이견은 있었지만 경주 선언을 채택했다고 밝혔고요. AI 이니셔티브,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등 세 가지 성과 문서를 채택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얼마 안 돼서 개최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다자 회의였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관심들이 쏠렸죠. 저는 뭐 이 정도면은 뭐 성공적인 다자 회담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뭐 정파성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여러 정상들이 왔고 그 과정에서 경주 선언이 채택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도 문화 창조 산업을 함께 육성해 나가자는 원론적인 의미의 선언과 함께 또 하나는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는데 이 AI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서는 각국의 정상이 AI와 관련해서 공동 선언을 마련한 게 처음이라고 해요. 네. 지금 AI 기술 발전에 따라서 뭐 국가 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AI 혁명을 어떻게 모든 국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가 이런 것과 관련한 로드맵을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와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본과의 관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진보 진영, 좌파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저는 국익 차원에서는 옳은 길이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의미 있게 들었고요. 중국과 관련해서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한 논의가 과연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면서 그걸 유연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차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뭐 이재명 대통령의 모도 발언과 기자회견에서 제가 파악한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주 선언을 채택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번 APEC이 폐막되면서 공동 선언을 채택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컸었어요. 예.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던 1기 때 2018년 파푸아 뉴기니 때는 공동 선언을 채택하지 못했어요. 당시 아메리카 퍼스트, 소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이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주장을 하는 바람에 이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있는 이 APEC하고 충돌하는 바람에 채택을 못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그 전례를 밟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결국 채택이 됐다는 것이죠.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역과 투자 챕터를 두느냐 마느냐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챕터를 두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담긴 것이 개방과 포용이라는 측면도 본다고 한다면 미국의 일방적으로 지금 이 여러 가지 관세 협정과 관련된 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절대 다수의 회원국들은 개방과 포용을 통한 일종의 상호 무역주의를 확대 신장시키겠다는 데 대해서 일치했다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띄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오늘도 다시 분명히 짚었다는 대목이 두 번째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지금 곧 있을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반도 안정 평화가 중국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중국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미리 명토로 박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정상회담에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주 선언 같은 경우는 회원국 만장일치가 없으면 채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무역과 투자 부분에 이견이 있지 않았을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채택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세부 내용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다자 무역과 자유 무역을 골자로 한 내용일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측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 보호 무역을 내세우면서 자국 우선주의를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발이 없을지도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측의 반발을 좀 저희가 관리했다 이런 분석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진핑 주석의 이제 발언을 보면은 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 그리고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 무역 그 주의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것은 어뜻 듣기에는 1945년 이후 미국이 중심이 돼서 구축한 자유무역 질서 그리고 개방된 세계 경제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그 시간을 좀 좁혀서 생각한다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때문에 세계 경제가 위축돼 있다. 여기에 대한 국가 간의 협력 그리고 그 힘을 모으는 새로운 장이 필요하다. 거기에 중국이 앞장설 테니까 다른 나라도 힘을 합쳐달라 이런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서에서 다자무역이 이라는 개념이 인정이 됐다는 것은 주체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입장 그리고 중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균형 있게 수용하였기 때문에 경주 선언이 채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상당히 쟁점 사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놓고 곧 있을 오후에 펼쳐질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펼쳐지나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중국 측은 정제된 메시지를 내놓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자체가 NPT를 위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NPT 조약 제2조에 보면 핵무기의 개발 그리고 핵무기의 보유 그리고 이전 이걸 이제 금지하는 것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력을 핵 물질을 사용해서 그 동력을 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에서도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 이 발언에 대해서 바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반박声明을 냈지 않습니까? 핵 추진 잠수함은 NPT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위반되는 게 아닙니다.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하면서 한중 관계 복원 기대감도 큰데요. 만약에 우리나라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두고 이견을 못 좁힌다면 이거 역시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제가 너무 신경을 쓰는 거나 지나친 해석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기자회견할 때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중국 시진핑 주석 아니면 한중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제 시진핑 주석과 같이 그 문화 행사를 관람할 때 나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청중 위로 나비가 날아가는데 소리가 났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께 나비는 소리를 내면서 날면 안 되는데 소리가 난다. 제가 너무 핵추진 잠수함만 생각해서 그런지 디젤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의 이제 차이가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 이제 핵 원료 지원을 요청할 때 디젤 잠수함은 속도도 느리지만 소리가 너무 난다. 탐 클랜시의 소설에 이제 붉은 10월을 잡아라 영화를 보면은 깊은 바다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서로 잠수함은 그 스크루 엔진 소리를 들으면서 추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북한 디젤 잠수함이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디젤 잠수함으로 100% 제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현재 잠수함을 제압하는데 우리가 굳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여기에 변수가 아까 김일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김근옥 영웅함 같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먼저 성공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서해에서 지금 중국의 잠수함들이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디젤 잠수함이 그 소리를 잡질 못한다. 여기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나비 얘기를 굳이 시진핑 주석께 하면서 나비는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말은 디젤 잠수함은 소리가 나는데 만약에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한다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해에서의 우리 해군이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데 완전히 판도가 바뀌게 되는데 이 얘기를 굳이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하셨는지 이것이 제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거의 꽂혀 있어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한번 흥미롭습니다. 본 교수님의 해석도 저희가 좀 유의미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좀 두 분한테 한중 정상회담 전망을 좀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뭐 대만 문제나 러우 전쟁 휴전 같은 민감한 의제는 좀 제외하고 그동안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번에 근시일 안에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이 협력을 미국과 맺게 되면서 상당히 첨예한 갈등이 있을 거라는 예상도 있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중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남북관계도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민감한 문제는 말씀하신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이걸 제공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중국은 상당히 불편해하는 기색이지만 사실 중국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NPT 조약 탈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국이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역할은커녕 소극적인 역할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수수방관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상존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위권 차원에서 저는 핵추진 잠수함이든 어떤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이 우리 측에 어떤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면 좀 내정 간섭으로까지 비춰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 결례라고 생각해요. 2016년에 사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는 충분히 중국의 자위권 차원의 배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의심하고 하면서 뭐 한한령이라든가 다양한 경제 보복 조치들을 했잖아요. 그 때문에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된 측면도 있는데 이런 그 과오를 다시 중국 측이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하고 시진핑 주석도 분명히 그 정도는 양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중 정상회담 의제, 예상 의제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와 지금 문화적 측면 그리고 기업들의 한한령을 해제할 것인지 그리고 자원 외교 상당히 중요하죠. 히토류 공급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와 관련한 반도체와 AI 기술 협력 등 이 경제적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에이펙 기간 중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의와 한일 회담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민감한 이 현안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실력 외교의 마지막 매듭이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 그만큼 한중 관계의 앞으로의 미래 전망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한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중 정상회담의 본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거 지금 사실 물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그동안 이 사드 문제로 촉발됐던 한중 간의 갈등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잖아요. 네. 그래서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 만큼 이 중국도 어떤 식으로 한국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벌써 내비친 것이기 때문에 이 토대 위에서 서로의 핵심 이익을 갖고 주고받는 저는 딜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장 이 지금 핵 추진 잠수함 하나가 전체를 이렇게 결판내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은 핵심 이익들이 걸려 있잖아요. 네. 한한령을 철폐시켜서 진짜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복원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중 FTA 2단계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게 기존의 지금 그러니까 물자 교류를 넘어서서 이제는 서비스와 투자까지 확대하는 그런 완벽한 일종의 교육 상대로 또 올라서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바로 민생의 문제라고 한다면 네. 또 하나는 한반도를 둘러싼 이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 이 중국의 역할이 그동안 많이 퇴색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일종의 북중러와 한미일 간의 일종의 이 대결 구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이 어떠한 식의 지혜를 발휘해서 한중이 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갖고 올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저는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핵심 이익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핵 추진 잠수함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주한미군을 둘러싼 역할 변경의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대만 문제잖아요. 그렇죠. 대만 문제에 있어서의 하나의 중국에 대한 원칙을 재천명하면서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지는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야기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렇게 서로 자기들만의 자기의 주장만 하는 핵심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어떤 식의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회담의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오늘 북한이 이 한반도 비핵화를 한중 회담 의제로 협의를 했다라는 발표에 대해 개꿈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중국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에서는 이제 자국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한국 측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선택적으로 그것을 구사를 하겠죠. 아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답을 하셨는데요. 개꿈이라는 비판. 근데 북한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반응이다. 그리고 표현이 점점 완화되고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가? 그것은 결국에는 이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중국이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구 체계 하나로서 강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핵 위협이 감소되거나 제거된다면 굳이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군사적 수단의 강화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 이러한 한국의 전략적인 발전에 우려가 생긴다면은 그만큼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한다면은 서로 윈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국 측에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제 중국에게 달려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본다면 중국이 과연 그동안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한번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많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의 직접적인 대화 협상이라는
굉장히 큰 결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한반도 운전자론을 했고 윤석열 정부 때는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단을 했는데 그동안 과연 중국은 동북아 아시아의 안정에 직접적인 그런 사활 이익이 걸려 있고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계속 비판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은 건설적인 방향 설정을 위해서 중국이 과연 그동안 모든 국력과 외교력 그리고 노력을 하였는가를 자문해 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번에 한국의 이런 정책적 선택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요. 이런 것이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중국 측에서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화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하는 말씀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건데 북한이 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일을 앞두고 이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했고 이번에도 상당히 발끈하면서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북한의 행동을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요? 예, 뭐 이미 이제 예상했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이 여기 한국하고 중국과의 의제가 뭐가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양국의 민생 문제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의제가 될 거고 이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하고 평화 문제가 논의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나오자마자 오늘 아침에 여기 바로 외무상 부상이 개꿈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행동은요 이미 예상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그전에도 유엔 총회나 유엔 안보리 또는 제네바에서 이런 북한 비핵화 말만 나오면 항상 북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이제 시비를 걸고 넘어갔다. 그 말씀을 이제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전에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우리 오늘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핵 추진 잠수함 문제는 한번 논의는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있었던 중국하고 일본의 정상회담을 보면은 그게 참고가 될 텐데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시진핑 주석이 역사인식을 똑바로 가져야 된다. 일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일본은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의 그런 현상 변경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홍콩 인권 문제까지 거론을 했거든요.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앞부분에서 걸르고 그 뒤에 어떻게 이제 협력을 해 나갈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이제 논의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번 말씀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좋다. 옛날 사드 문제가 터졌을 때도 시진핑 주석이 오해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랬을 때 사실상 지금 북한의 핵 잠수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왜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지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 의문을 해소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여기 이제 우리 봉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게 못 돼요. 왜 그러냐면 2016년도, 2017년도 북한이 그렇게 핵 미사일 실험을 하고 그랬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4개 그리고 3개 해서 총 7개를 통과시켰는데 그 핵심 내용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물자를 다 통제하는 것이었어요. 이때에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이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고 다 100% 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이후에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지금까지 북한이 그렇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국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는 계속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북 제재 결의안을 해제시켜달라고 오히려 역결의안을 내고 있을 정도고 또 지난번 9월 3일 날 전성 지을 때 김정은이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아예 북한 비핵화 문제라는 단어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처음에 서로 얘기할 때나 또는 그 뒤에 어떤 언론 보도에서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봉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중국도 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대북 정책에 대한
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 않겠는가. 소위 말하는 END 정책이죠. 예. E라고 하는 익스체인지 교류를 하고 노멀리제이션 정상화시키고 디뉴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교류와 이 비핵화에 있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하실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오해를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 안정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 주석이 외형적으로 북중러 연대 이런 반서방 세력 결집을 강조를 했거든요.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 속에서 이 시 주석의 압박도 예상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어떤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보시나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유화 메시지 내니까 북한의 반응도 상당히 부드럽게 돌아오고 있다.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당장 박명호 외무성 부상이 개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에이펙 앞두고 미사일 쐈어요. 이 군사 도발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자고 하니까 뭔가 온건하게 우리 측에 다가오려고 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저는 그건 오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햇볕 정책과 관련한 평가도 하셨는데 햇볕 정책이나 뭐 문재인 대통령이 했었던 한반도 운전자론이나 결국에는 북한의 핵무기 막지 못했고 고도화 촉진했다 이런 평가 받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은 좋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남북 관계에서 적용됐는지 보다 이 냉철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일종의 친중 프레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는데 어떤 입장, 그러니까 아주 중국의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전반적으로 동북아 역학 관계라든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시진핑 중국 주석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뭐 이런 정상회담에서 실책을 범한다면 그것이 전체 동북아 그 질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북중러가 밀착하는 와중에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북한이 이제 박명호 외무상 부상의 그 명의로 담화를 발표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과거보다는 북한의 어떤 비난 수위가 낮아진 것 같다 이렇게 자평을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지금 그러니까 담화를 낸 주체가 김여정 뭐 노동당 부부장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담화의 톤이 상당히 우리가 더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외무성 부상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외무성 부상은 뭐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뭐 중국 담당 부상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국이 일종의 한국의 손을 넙죽 잡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두려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견제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렇긴 합니다만 어차피 뭐 그동안의 북한의 일종의 뭐랄까요 관성적인 태도를 본다고 한다면 이런 담화가 안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더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의례적인 수순의 대응이라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을 갖고 이번 한중 정상에 임하는 우리 태도가 뭐 이렇게 전략이나 이런 것이 바뀔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 지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의 중국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중국이 우리하고 좀 더 일종의 거리를 두는 일종의 그런 식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가 아까 대통령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중국에게도 분명히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어떤 식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천명하고 있는 END 그러니까 교류와 정상화, 비핵화로 가는 이 3단계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를 아마 오늘 어떤 식으로든 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추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해 이 조사 결과 57%로 나타났습니다. 긍정, 부정 평가 이유가 모두 외교였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그 에이펙이라는 다자 회의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데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가가 작용했을 것 같아요. 긍정 평가에서 말하는 외교는 아마 에이펙을 비롯한 다자 외교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그 부정적인 평가도 외교였거든요. 그리고 주요한 원인 가운데 또 하나는 친중 성향이 또 차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외교는 아마도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포장을 잘해서 잘된 협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 미국 측과 우리가 설명한 것이 다르고 일정 정도의 불확실성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긍정평가에서는 다자 외교, 부정평가에서는 한미 관계와 관련한 관세 협상, 이게 부정평가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평가해 봅니다. 네, 갤럽 조사가 이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졌는데 에이펙 회의를 임박하고 이제 그러한 기대감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시고, 차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제 긍정과 부정평가 요인에 모두 외교가 있는 이 상황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그거죠. 그러니까 가장 뭐 지금 지지율이 오르는 세시가 그러니까 상승 분위기를 지금 타고 있는 무드라고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외교라고 하면 가장 결정적인 것은 29일 날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타결했던 내용 자체가 일본과를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하잖아요. 일본보다 훨씬 잘했다는 것이 대한민국 모든 전문가들 일치된 견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한미 FTA 단계 때는 이 관세가 0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5%또 어차피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불만도 약간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공식 폐막한 에이펙 정상회의 내용과 곧 있을 한중 회담 내용까지 네 분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제 이뤄진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치맥 회동이 오늘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진 글로벌 대기업 총수라고는 믿기지 않는 파격적인 행보 때문입니다. 이들이 만난 치킨집은 말 그대로 대박이 났는데요. 역사적 현장을 직접 보겠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친한 친구라는 뜻을 가진 치킨집에 모인 3명의 CEO.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로 러브샷을 나눕니다. 메뉴는 순살과 뼈 치킨 2마리, 치즈볼과 치즈 스틱도 곁들였습니다. 테이블로 다가와 사인을 요청하는 아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가리키며 나는 차를 만들고 이 아저씨는 휴대폰을 만든다고 소개해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갑작스레 골든벨을 울리고 환호까지 받은 젠슨 황이었지만 계산은 이 회장과 정 회장이 200여만 원씩 나눠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사람이 앉았던 자리는 벌써 성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예약은 받지 않고 선착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12시 넘어서 왔어요. 어제 저녁에 젠슨 황 CEO와 정의선 회장님과 이재용 회장님께서 같이 치맥을 하셔서 저도 너무 감동이 되었거든요. 길을 받으러 왔다며 치킨집을 배경으로 연신 사진을 남기기도 합니다. 친구랑 왔다 갔다 들어가시고 그냥 시간 딱 맞게 그냥 와서 구경했는데 운 좋게 자리가 또 있어가지고 앉았던 것 같아요. 저도 젠슨왕처럼 200조 그것보다 더 많이 벌겠습니다. 한국 치킨은 세계 최고라는 젠슨 황의 극찬에 한 치킨 브랜드 주가는 장중 때 10%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선 이재용 회장이 입었던 자켓도 완판되는 등 세기의 치맥 회동은 곳곳에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네, 곧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간 소원했던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 회복 그리고 경제 협력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 쟁점은 무엇이 될지,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어떤 효과를 낳을지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경제 문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AI 개발에 필수적인 그래픽 처리 장치 이 GPU 26만 장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AI 3강을 목표로 내건 우리나라로선 상당한 호재인데 젠슨왕 목소리 먼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otal between SK and Samsung and Naver and LG, Hyundai, we are going to build 250,000 GPU supercomputer here in Korea. That's gigantic. Korea has deep technical capabilities, visionary entrepreneurs, and of course, no country in the world is better at industrial capability than Korea. This is a perfect opportunity for Korea. 자, 엔비디아는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AI 칩 GPU 추가 공급을 약속하면서 우선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2028년까지 확보하겠다라고 밝힌 5만 장의 5배가 넘는 규모인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라고 저희가 예상하면 될까요? 예, 사실 5만 장을 원래 확보하기로 했는데 26만 장이 추가로 확보가 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량까지 더하면 이제 30만 장 가까운 규모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 GPU라는 것은 사실 지금 뭐 없어서 못 사는 네. 세계 각국이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 있는 상품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래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AI 산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 부품으로서 뭐 원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확보한 것은 우리가 AI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이라서 뭐 일각에서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예. 맞먹는 그런 성과다라는 비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한 성과네요. 우리나라가 목표로 했던 2030년까지 이제 20만 장 확보하는 이 수치를 금세 달성을 한 건데 이 GPU들이 어디로 가느냐? 삼성과 SK, 현대차 그룹이 각각 5만 장씩 그리고 네이버는 6만 장을 도입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그림으로 이해를 한 번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GPU 수천만 장을 갖고 있는 미국, 중국과는 엄청난 격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3위 수준의 양을 확보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번 공급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좀 저희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AI 기술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강대국들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GPU보다는 물론 규모가 적지만 우리가 당장 그들의 기술력을 따라가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AI 산업 전략은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당연히 차별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략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부분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집중 투입해가지고 육성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 분야가 이제 피지컬 AI라는 부분인데 AI가 사물을 인식을 해가지고 직접 복잡한 사물을 인식을 한 다음에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해가지고 공장에서 로봇이 직접 공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 이런 분야를 육성하고자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 그다음에 SK,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이 젠슨왕의 그 엔비디아와 협업을 해가지고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장에서 공장의 불량률이라든지 이것을 낮추는 데 활용을 하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활용을 하는 등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혁신과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젠슨왕 CEO가 미국은 소프트웨어는 강하지만 제조업은 약하다. 반대로 유럽은 뭐 제조업이 강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약하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두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호평을 했거든요.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젠슨왕의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와 제조업이 동시에 강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내에 AI가 내장돼 있는 그런 것을 생산하고 있는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젠슨왕의 그런 역할은 뭐냐면 단순히 GPU 칩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업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피지컬 AI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까지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하는 이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가 한중 정상회담이 곧 열릴 예정이라서 남성욱 이숙명여대 석좌 교수님도 모셨는데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된 언론 보도 내용에서 보셨겠지만 박명호 북한 외무상 이 부상의 이제 담화로 우리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한국의 개꿈이다.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을 겨냥한 거다. 중국의 어떤 그 동참을 거부한 거다라는 발언이 있는데 이게 한중 정상회담이 곧 열릴 예정인데 밀착하는 북중 관계에 우리가 좀 이렇게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견제교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평소 뭐 북한 외무성의 담화를 보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개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이 개꿈의 뭐 대상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있는데 첫째 중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도 계속 비핵화를 요구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뭐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를 뭐 사전에 입수해가지고 네. 견제구를 날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아무래도 한국이 이번에 보니까 핵추진 연료 잠수함 거론을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북한 비핵화를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요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구애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여러 차례 얘기할 때 북한 노동신문에 김정은 위원장 동향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재밌는 게 미국으로 출국하자마자 어제 노동신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황해도를 시찰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결국은 에이펙 회담에 뭔가 견제구를 본격적으로 날리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얘기 중에 하나가 1000번, 100번, 10,000번을 해도 비핵화는 이제 개꿈이고 본인들은 핵 군축 회담을 한다는 거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그 용어를 써서 조금 그런데요. 뉴클리어 웨폰 컨트리하고 뉴클리어 파워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은 핵 보유 공식 국가입니다. 이 국가는 이제 실질적이고 공식적인 국가고요. 북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핵을 가졌으나 이것을 공식화하지 않은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은 이 뉴클리어 파워를 갖다가 뉴클리어 웨폰 컨트리라고 그래서 네. 핵 공식 국가로 이제 가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핵화 대상이 아니고 핵 군축 회담을 해야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뭐 이런 배경하에서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이 뭐 깜짝 미팅이라도 무산이 됐고요. 이번에 이제 다시 오늘 조만간 있을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급은 높지 않습니다. 외무상 부상이니까 예. 우리는 뭐 차관급, 뭐 김여정 담화가 나왔으면 저희가 조금 더 무게를 두는데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이 지난 9월 3일 날 천안문 막루에서 9.3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관계가 매우 돈독했는데 예. 경주에 가서 다시 자기네 관계를 잊어버리고 한중 협력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는 데서 사전에 확실하게 대못을 좀 박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한중 정상회담의 검은 그림자 중 하나가 이 핵추진 잠수함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중국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만큼 그걸 어떻게 관리할지도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잠수함은 현재 두 종류입니다. 디젤로 전기를 육상에서 충전해서 싣고 그것을 에너지 삼아서 이 잠수함이 바닷속을 다니는데 한 최대 3주 정도 운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1년 이상 작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것을 해결한 것이 핵 추진 연료를 탑재한 잠수함입니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2003년부터 한국 해군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번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게 그래도 저희가 2천억 불, 1,500불의 투자와 마스카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반대급부를 좀 얻어내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연료 잠수함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언론 앞에서 얘기를 함으로써 비공개 회담에서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게 큰 파장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 외신에서 이게 에이펙 뉴스 중에 탑 뉴스 중에 하나가 됐고요. 전 세계 6개국만이 핵 추진 연료 잠수함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 7번째가 된다. 일본조차도 지금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아, 우리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더 빨리 가져야 된다. 이런 정도로 이게 이제 파장이 났는데 이 외교에서 중요한 게 당사국 간의 이야기를 할 때 제3국 얘기를 하는 걸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내가 필요한데 이걸 해주세요 하는 거하고 아, 이거 제3자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 그러면 이 3자가 불편하다는 게 니콜슨 영국 외교관이 쓴 외교론의 그 매뉴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중국 잠수함, 북한 잠수함 이거 막기 위해서 우리 핵추진 잠수함 필요하다고 그랬던 겁니다. 북한 잠수함까지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 더 나가면서 시 주석이 현장에서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뭐 예스 정도 했고 그 다음 날 갑자기 SNS 올라온 걸 보니까 필리 조선소에 와서 건조하라. 이거 조금 우리가 원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잠수함 다 만들 수 있고 연료만 우라늄 농축 재처리 이것만 허용해달라는 건데 필리 조선소는 한화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건조를 뭐 준비 중에 있지만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마 참모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이 한화가 또 중국의 제재 대상이니까 여기서 만들면 중국도 견제하면서 뭔가 좀 입체적인 그림, 마스카 프로젝트도 또 성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오늘 한중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거를 된다 안 된다라고 비외교적인 발언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서 이 문제를 아마 좀 다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한 비핵화를 해야죠.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한반도 비핵화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한국이 이걸로 해서 핵무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절대 우리는 잠수함에 핵 무기를 싣고 다니는 게 아니고 연료를 핵으로 만든 소형 모듈로 간다겠다는 건데 벌써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이 핵 잠수함 만들고 핵무장 간다라는 게 지금 댓글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에 관해서 오해를 하지 말라고 중국 측에 또 설명도 해야 되고 또 중국 측도 뭐 이 문제에 관해서 너무 과도하게 사실은 뭐 한중 회담에 지금 이슈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은데 이게 돌발 변수로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곧 있을 이 한중 정상회담의 이 경제와 안보적 쟁점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의 첫날이자 토요일인 오늘 전국에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기 남부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낮부터 다시 추워집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오늘보다 6도가량 떨어져 추위가 시작되겠고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16도, 강릉과 대구 1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에 반짝 추위가 찾아온 뒤 주 중반부터 기온은 다시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일 토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